8월을 위한 성장주에 투자하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오늘 좀 소규모로, 아주 소규모, 코로나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몇 분 안 되는 분 모시고, 제가 혼자 하면은 좀 강의가 쉽지가 않아서 조금 그래도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아주 적은 숫자의 소수의 분들만 초대해서 8월을 위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처음에는 8가지 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10분 쉬고 또 2교시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좀 다른 주말에 할 때보다 짧게 할 거기 때문에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유튜브 20만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혹시 유튜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직 구독을 안 하셨으면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안 사신 분들은 책을 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기 때문에 왠지 이 사진들이 좀 멋있는 사진 뭐 같지 않나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저와 함께 일하는 분이 만드셨지만 부장님이 만드셨는데 보고서 이런 멋있는 사진을 어디서 찾아왔지? 좀 미래 느낌이 들죠. 제가 여태까지 매달 최적 포트폴리오 강의를 할 때 차트에 의해서 성장주를 찾고 성장주가 가장 많이 포함된 산업에서 탑픽 종목을 찾는 방법으로 거의 1년 가깝게 강의를 했었고요. 지난달과 지지난달 2달 동안은 제가 쓴 3박자 투자법의 8가지 기법인 3박자 투자법에 의한 종목 산업 분석, 시가총액 비교법에 의한 산업 분석 이렇게 8가지 산업을 골랐었어요. 지난 2달 동안 시가총액 비교법에 의한 산업 분석은 카카오와 네이버로 계속 2달을 했었는데요. 그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카카오한테 역전되면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카카오가 70조를 먼저 찍었었지만 한 2주 정도 카카오가 시총을 앞서고 있다가 다시 밀리고 네이버는 좀 올라가고 해서 다시 3위 자리를 네이버가 좀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 기법으로 지난달까지 했었고 이번 달은 약간 스토리텔링 기법이에요. 뭐냐면 상상하는 거죠. 상상. 주식은 저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주식을 처음 했던 98, 99년에는 인터넷이라는 처음 보는 것들이 처음 이제 막 진행이 될 때예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편집부였습니다. 편집 부장도 한 학기인가 2학기 했었는데 글을 잘 쓰니까 책을 3권을 썼겠죠. 그 당시에도 편집부에서 이렇게 과 잡지를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1, 2학년 때 타자기로 그걸 쳤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타다다. 그래서 저는 요즘 키보드도 그 기계식 키보드가 있어요. 과거 타자기처럼 따다다닥 손촉감이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쓰고 있어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쓰다가 한 3, 4학년쯤 됐을 때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컴퓨터가 아닌 정말 타자기처럼 생겼는데 워드만 되는 그거를 한번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 또 한글과 컴퓨터 아래 한글 이런 거를 쓰게 됐죠. 그 당시만 해도 그 발전 속도가 진짜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했는데 저는 그게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사실은 인터넷 하기 전에 PC 통신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그 음이 기억나요. 디디디 뚜뚜루루 막 해갖고 이제 딱 열리면은 막 천리안 데이컴 이런 걸 했었는데 못 알아들으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시는 거고 알아들으면 이제 저랑 같은 세대인데 그 당시 이제 PC 통신 처음 했을 때 제일 재밌었던 건 남녀 간의 채팅이죠.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어디세요? 그럼 이제 저는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서만 살았으니까 근데 지방 분이랑 채팅하면 또 의외로 막 또 감질 나더라고요. 뭐 부산이세요? 막 이러면서 멀리 계시네요. 막 이런 채팅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할 때였죠. 근데 그러면서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접했지만 정말 이렇게 빠르게 한 20년 동안 인터넷을 넘어서 모바일 혁명을 넘어서 이런 시대가 아직 다 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반드시 오리라고 보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좀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창의력의 관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8가지 미래 성장 산업을 한번 꼽아봤고요. 이거는 그냥 제 마음대로 꼽은 거예요. 이게 아닌 또 다른 무엇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예요. 저는 미래 산업의 핵심은 AI라고 봐요. 메타버스도 AI고 자율주행도 AI고 로봇도 AI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우리의 미래 산업의 출발점인데 기계가 대신하기 위해선 사람의 지능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저는 감히 뭐 설명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약바이오의 분석에 있어서 의대나 약대를 나오신 분들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지식이고요. 반도체 산업을 분석함에 있어서 뭐 공대 나오신 분들 또는 뭐 반도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의 100분의 1도 못 미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하는 8가지 산업을 공학적, 기술적 접근은 거의 못하고요. 그냥 제 상상력과 현재 주식시장에는 이러이러한 관련주들이 있고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 돈이 더 몰릴 것이다. 이 정도의 분석을 해드리는 뿐이에요. 그럼 AI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자체만으로의 테마가 강하게 움직였던 적은 크진 않아요. 그런데 뭐 1, 2년 전까지도 로봇 테마 굉장히 한번 움직였었고 최근에 메타버스 크게 움직였었죠. 자율주행은 몇 년 동안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저는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를 첫 번째로 꼽았고요. 미국으로 치면 구글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구글을 가장 먼저 언급을 드리냐면 AI는 인공지능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지능의 발전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생각은 나지 않지만 돌이 생각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정우성 배우가 그랬다는데 언제부터 잘생기셨나요? 돌 때부터 잘생겼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정우성 배우가 자기 입으로 잘생겼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는 게 너무 멋있죠. 왜냐면 너무 진짜 잘생긴 사람이 그냥 어중간하게 생긴 사람이 하면 지가 뭐 잘생겼다고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자기가 잘생겼다고 말하는 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세돌 기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바둑에 있어서 가장 큰 자신감을 갖고 있던 기사였죠. 그러니까 알파고랑 대적도 했고 아무도 욕하지 않죠. 그 자신감을.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구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에서 가장 자신감 있게 AI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 이 얘기부터 정우성 가서 지금 제가 얘기가 어떻게 흘러갔지? 돌 얘기하다 그랬구나. 우리가 돌 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의 지능이 발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건 뭘까요? 말을 배우는 거였죠. 말. 그잖아요. 언어가 없었다면 우리가 머리가 돌아갔을까요? 동물과 인간이 가장 큰 차이가 언어가 있는 거라면서요. 말을 배우고 말로 서로 교육을 하고 기억을 하고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이 딥러닝이잖아요. 계속 배우는 건데 배우는 거의 가장 기본 원천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빅데이터와 가장 직접적인 회사들은 플랫폼 회사일 수밖에 없죠. 플랫폼 회사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서 AI의 핵심이 구글이라면 우리나라에서 AI의 핵심은 네이버와 카카오인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렇게 선정을 했고 참고로 오늘 8가지 업종 모든 업종에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두 번째 메타버스, 세 번째 우주항공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그냥 테마주는 나쁜 거야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 한국항공우주, 현대차, LG전자를 보고서 저런 회사가 나쁜 회사라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회사 중에 이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들을 써놓은 거니까 이 종목이 뭐 8월의 최적 포트폴리오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최적 포트폴리오 종목 16종목은 2교시에 할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써놓은 이유가 그런 거고, 카카오의 인공지능 사업, 네이버의 인공지능 사업 이런 내용들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비슷한 회사들 중에 통신사들도 인공지능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성 인식 또는 인공지능 스피커, 우리 통신사 KT가 진인가? 처음 그거 진이 스피커 받았을 때 한 30분 장난한 것 같은데, 기가진이 11번 틀어줘 뭐 그러면, 기가진이 볼륨 좀 높여봐 막 이러면 처음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요즘 내비도 그렇죠. 내비에다 뭐 어디로 찾아줘 그러면 바로 찾아주죠. 손으로 찍지 않아도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자동 인식 기능, 음성 인식 기능, 뭐 인공지능 스피커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AI 기능이 갈수록 발전할 수밖에 없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일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플랫폼 회사가 있고 중소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기술력을 보유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 종목 선정 기법인 거예요. 두 번째 산업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경제 분야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요. 책도 제가 메타버스 관련 책을 한 권 샀었는데 몇 달 있다가 또 나와. 몇 달 있다가 또 다른 분이 또 쓰고, 올해 상반기에 꽤 많이 메타버스 관련 책들이 나왔고 꽤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기사들을 보면 첫 번째 줄에 대부분 60% 이상의 기사들이 아직도 우리가 메타버스를 모르는 줄 알고 첫 번째 줄에 늘 써 있습니다. 여기에도 써 있네요. 여기에도 써 있네요. 요 말이 메타버스 기사의 거의 60% 이상이 써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메타버스란 유니버스와 메타의 합성어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메타버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아바타 또는 싸이월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게임 내에서의 게임 캐릭터들이 모여서 길드를 형성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메타버스의 전신이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 게임이랄지 뭐 싸이월드랄지 굉장히 제한된 일들을 했던 공간이라면 메타버스의 공간에서는 그냥 우리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모든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제페토에 이제 막 가입을 해서 돌아다니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강의 제 실제 공간에서 찍고 영상으로 찍고 유튜브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강의는 줌 기능이 있겠죠. 줌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물론 몇백 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뭐 50명 뭐 요 정도 소규모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대학원생분들 부탁받아서 줌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얼굴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들도 웹캠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 요즘 강의를 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선점을 하고 싶어서 메타버스 제페토에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용이 아니니까. 강의용이 아니고 약간 게임용이나 뭐 아바타 꾸미기 뭐 이런 것들이 현재는 위주기 때문에 이렇게 뭐 줌보다 훨씬 뛰어난 강의 공간 이런 거는 아직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인 거예요. CU라는 편의점 아시죠? CU라는 편의점이 제페토 공간에서 한강공원 지점을 냈다고. 그 메타버스 공간에 한강공원이 왜 있지?
아바타들이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그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다는데 먹으면 배가 부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우리가 상상이 안 가지만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그곳에서 놀고 있는 거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 페이스북이 야, 우리 회사 이제 메타버스 기업으로 갈 거야.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하나 지금 들어가고 있고 팝스타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실제 있는 걸그룹인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메타버스 공간에 가상 사이버 가수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네요. 이분 맞나? 4명? 자, 그래서 메타버스는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반기 내내 나올 확률이 높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인공지능을 구글이 대장주예요 미국에선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메타버스는 일단 로블록스라는 기업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타버스 가상공간도 결국 우리 사람이 사는 공간이니까 사람의 아바타가 우리 대신 사는 공간이니까 재밌어야겠죠. 메타버스 공간에서 재미를 줄 수 있는 컨텐츠는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과 엔터. 엔터 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영화가 상영이 되고 게임을 하고 로블록스는 게임 가상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페토는 게임 기능이 약했는데 최근에 이제 또 게임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첫 번째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왜 AI인지를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이버와 하이브는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현재 가장 빨리 만들어서 1억 5천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게 확장성이에요. 확실히 현대사회의 그 기업의 흥망성쇠 아니면 굉장히 큰 빠른 시간 안에서의 성패 여부는 확장성인데 메타버스는 당연히 확장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겠죠. 그래서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만들어내서 1억 5천 2억 명 가까운 가입자 수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네이버죠. 제페토를 운영 개발한 회사가 네이버 Z고 네이버 Z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스노우고 스노우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예요. 그래서 제페토는 네이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스노우는 이따가 나오지만 2교시 때 알체라의 최대 주주이기도 해요. 네이버는 메타버스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이브는 왜 관련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메타버스 공간, 가상 공간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는 게임 콘텐츠하고 엔터 콘텐츠가 있는데 엔터 콘텐츠에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보이그룹 BTS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하이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 공간에서의 콘서트 사실 BTS가 뭐 영국의 뭐 어디 비틀즈가 했던데 뭐 어디 미국의 어디서 뭐 세계 곳곳에서 한 번 하면 뭐 10,000명에서 50,000명씩 막 들어온다면서요. 근데 이 가상 공간에서는 1,000,000 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사회에서의 티켓값의 반의 반만 받는다 하더라도 훨씬 큰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게 확장성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의 강연이나 아카데미를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이유는 유튜브의 확장성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하면 코로나 이전에 정말 많이 모이면 제 기억에 한 300명, 250명, 200명, 평균 뭐 150명. 근데 유튜브는 하루에 많이 봤을 땐 막 10만 명, 적게 봐도 3만 명, 평균 막 4, 5만 명. 그러면은 4, 5만 명이 어디서 모여요? 모이려면 잠실야구장 빌려야 되는데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찍기 위한 노력은 사무실에서 30분, 1시간만 하면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매일매일 3만 명을 만나기 위해선 잠실 야구장을 빌려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팝 가수들이 오프라인 공연을 하려면 몇 달 동안 기획해서 몇만 명을 한번 만나는 건데 가상 공간에서 몇 천만 명을 만날 수 있다. 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BTS 유튜브 조회수 1억 뷰 돌파, 뭐 블랙핑크 뭐 1억 뷰 돌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어느 그룹이 가상 공간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1,000만 명 돌파, 2천만 명 돌파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유튜브는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지만 가상 공간에서 콘서트는 티켓을 끊고 가야 된다. 그런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우주항공인데요. 우주항공은 우리랑은 좀 멀게 느껴지죠. 그 이유는 보세요. AI는 뭐 우리나라가 미국의 기술에 근처에 못 갔겠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인공지능 스피커 제가 아까 말한 야 기가진이야 뭐 MBC 좀 틀어봐 하면 저런 게 인공지능인가 막 하잖아요. 메타버스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당장 제페토 회원가입하면 이게 메타버스인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주항공은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우주선 타고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어? 예전에 우주선 뭐 선발대회에서 이름이 뭐더라? 김소연인가 뭐 아무개 누구 있는데 그분 한 명밖에 없잖아요. 러시아에서 교육받고 러시아 우주선 한 번 탄 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우주선이 글로벌 시대이니만큼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영국의 부자, 버진그룹의 회장 또는 미국의 부자, 아마존그룹의 회장이 탔대요. 민간인 신분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주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사에 소속되어 있는 우주인도 아니고 아니면 뭐 그런 군인도 아니고 그냥 돈 많은 일반인 신분으로 최초로 영국의 부자와 미국의 부자가 한 달 텀으로 나갔다 온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민간 우주선이라고 하죠. 민간 우주 시대가 개막이 됐다는 얘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보내줬다니까. 그래서 지금 3순위로 대기하고 딱 줄 서 있잖아요. 3순위로. 누가? 줄 서 있는 사람 여기 써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3순위로 줄 서 있단 말이에요. 언제? 9월달. 지금 제가 8월을 위한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스케줄 매매라는 게 있어요. 스케줄 매매는 뭘까요? 확실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와 관련 있는 종목을 아직 안 움직였다면 미리 사놓으면 돼요. 근데 그 이벤트가 생겼을 때까지도 안 움직이면 본전에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본전 아니고 떨어질 때도 많은데 그건 시장에 떨어졌기 때문이겠지. 그 재료 때문에 앞으로 나올 그 재료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았다면 샀는데 그 재료랑 상관없이 계속 떨어졌어? 그건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걸 갖고 있어도 떨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 관계없이 그 재료가 반영이 안 됐다면 그걸 샀을 때 그 재료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오르면 본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재료가 나왔는데 상한가 두 방 갈 수도 있잖아. 그게 주식에서의 확률이에요. 그게 스케줄 매매고. 스케줄 매매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스케줄이 변수 없이 진행될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스케줄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되었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모르겠어요. 머스크가 9월에 지금 간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안 갈 수는 있겠죠. 세상 일은 모르니까. 하지만 가락률이 굉장히 훨씬 높겠죠. 애들 장난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 우주항공에 지금 반영이 되었나? 만약에 안 되었다면 사놓으시면 좋잖아요. 그게 스케줄 매매입니다. 이런 확실한 스케줄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일 친구랑 술 먹기로 했어. 100%인가요? 아니잖아.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몸이 아플 수도 있죠. 대선이 100%인가요? 100%죠.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헌법에서 정해진 5년에 한 번씩. 근데 대선일이 바뀐 적은 있습니다. 바로 직전 대선. 원래 우리나라 보통 12월에 하는데 5월에 했었죠. 7개월이나 바뀌었죠.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때는 한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뀌었지만 탄핵이라는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다시 없다면 바뀔 일이 없어요. 그게 스케줄 매매예요. 그래서 스케줄 매매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선 관련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선은 무조건 있거든요.
무조건 있는 대선에 맞춰갖고 매매하는 거예요. 또는 1월 달에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CES, 세계 가전 박람회. 그걸 앞두고 12월부터 뭐 이렇게 또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뭐 디스플레이랄지 스마트폰이랄지 뭔가 신기술이 나온다고 하면 관련주들을 사놓습니다. 또는 뭐 2월이나 3월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약바이오 관련 큰 행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무슨 컨퍼런스인데 그런 매년 있는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관련주들을 묶어놓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도 이 머스크가 우주선을 타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트코인 하나 갖고도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비트코인을 테슬라를 결제한다 안 한다, 도지코인은 시바견이 이쁘다 안 이쁘다 어쩌고 저쩌고 아주 난리 발광을 치는데 얘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9월 달에. 뭐라 그럴까요? 아마 우주인 만났다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여기 우주관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절대 관광 차원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개발이겠죠. 우주 개발. 저는 우주 개발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우주 관광을 뛰어넘는 우주 개발을 위해서 민간한테 풀린 이상 돈 있는 사람들이 우주로 나가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네 번째는 자율주행인데요. 아까 AI 제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AI가 실제로 구현됐을 때 어디에 제일 쓰임이 좋을까 해서 뭐 스피커, 로봇 청소기. 요즘 로봇 청소기가 굉장히 진화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이제 혼자 오래 살아서 예전에 한번 홈쇼핑에 중독은 아닌데 한 달 정도 그냥 저거 재밌네 그러면서 홈쇼핑 보다가 주문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좀 로봇 청소기 초창기 때요. 뭐 로봇 청소기가 막 혼자 빨빨빨 대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청소기가 특징이 뭐였냐면 뭐 배터리가 없습니다. 뭐 앞이 막혔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 TV 홈쇼핑을 보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원래 반려동물을 아직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의 반려동물은 가장 무서운 도사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개는 진짜 무서운 동물이구나. 정말 농담이 아니고 개는 정말 이빨이 이렇고 침을 흘리고 주인을 봐도 짖고 정말 무서운 동물이구나. 그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반려동물을 좀 키우진 못했어요. 고양이는 어땠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 슈퍼에 갔는데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장면을 제 눈으로 발견했습니다. 저 구석탱이에서 고양이가 쥐를 잡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는 무서운 동물이구나. 그래서 제가 강아지랑 고양이 둘 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워서 뭔가 키우고 싶은데 무서워서 쥐를 잡아먹거나 저를 잡아먹을까봐 강아지랑 고양이를 키우지를 못하고 이거 맨날 TV만 틀어놓고 있었는데 이 로봇 청소기가 말을 하는 거야. 배터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충전기로 쑥 들어가고 어디 가다가 복도에 막히면 앞이 막혔습니다 하면서 뒤로 돌아가고 너무 신기해서 그걸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틀어놨어요. 한 일주일 딱 틀어놓고 이게 처박아 놨죠. 원래 모든 제품은 일주일 쓰면 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그 로봇 청소기가 자율주행이었습니다. 벽에 닿으면 뒤돌아가고 약이 없으면 배터리 들어가고. 근데 그건 이제 애들 장난이죠. 이제는 자율주행 시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피닉스가 그 도시에는 지금 무인 택시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지난번 제가 외부 저자 콜라보 했을 때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정확히 이해했던 게 뭐냐면 왜 택시가 먼저 시작하는지. 택시는 작은 구역에서 움직이잖아요. 물론 서울 택시가 부산을 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택시는 뭐 강남구에서만 움직이거나 또는 넓어봐야 서울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운전 행태를 보시면 그렇진 않죠. 뭐 수원이나 천안에서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주말에는 부산을 놀러 가고 그래서 개인 승용차보다 택시가 더 자율주행에 적합한 거죠.
비슷한 루트의 길을 계속 반복해서 돌아다니니까. 근데 그게 벌써 시작이 됐다고 해요, 자율주행이. 그러면 택시가 확장성이 점점 생긴다면 더 큰 도시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무인 승용차가 이제 생기는 거죠. 테슬라 오너인 동생 차를 한 3번을 탔는데, 그 동생이 이제 수원사라서 좀 왔다 갔다 볼 일이 있어서 수원에서 서울을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이 인간이 두 손을 다 놓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랑 고양이도 무서워하는데 핸들을 놓은 차를 타고 있는 제가 어땠겠습니까? 옆에를 딱 잡고 너 뒤까지 했어요. 너 뒤. 실제로는 더 했겠죠. 쌍소리까지 나왔겠죠. 너 핸들 안 잡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얘가 핸들을 2개 놓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미쳤나.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두 손을 놓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정도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은 약간의 속도와 앞차와의 거리감만 있으면 차선 변경 없이 직진이니까 약간의 코너 정도만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시내주행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된다면 정말 집과 회사에서 내비에 주소만 입력하면, 집에서 내가 뒷자리에 타서 잠을 자면, 잠 깨고 일어나면 회사 앞에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웃기고 있네. 야, 우주선은 네가 100년 있어버려 타나. 누가 내가 탄다 그랬어? 부자들이 탄다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내 차가 그렇게 안 돼도 돼. 누군가의 차가, 부자의 차가 집에서 회사까지 모셔주는 기능이 생긴다면 그게 한 발 한 발 우리의 생활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는 안 그랬겠어요. 컴퓨터가 처음에는 집보다 비쌌대요. 집보다 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요만하고 우리 모두 컴퓨터 한 대씩 있잖아요. 스마트폰은 어떻고요? 스마트폰도 처음 생겼을 땐 이만했잖아요. 막 벽돌만 하고 부자들만 하나씩 갖고 다녔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애기들도 다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도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회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회사니? 미국으로 치면 빅테크 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AI가 자율주행의 핵심이니까 구글도 뛰어들어. 아마존도 뛰어들어. 다 뛰어들어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는. 이게 가장 큰 시장이니까. AI는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어딘가에 들어갈 부품일 수밖에 없어. 우리 뇌를 어디 떴다 어디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아요? 우리 뇌가 어디 떨어져 있나? 뇌가 우리 몸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운전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를 동떨어뜨려 생각하지 말고, AI는 자율주행에도 머리로 들어가고 로봇에도 머리로 들어가고 메타버스 공간에도 들어가고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다 놓은 거고, 실제 AI가 구현된 가장 완벽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뭘까? 저는 자율주행으로 본다고요. 우리가 운전하지 않고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그럼 우리나라에는 자율주행과 가장 관련된 회사들은 현대차랑 LG전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그룹이기 때문이에요. 현대차 브랜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현대차, 기아차 2개나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20조, 15조, 20조가 넘는 유일한 부품 회사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4번째 그룹이에요. 시가총액 상위로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 현대차그룹. 정주영 왕 회장이 저쪽 먼 나라에서 들으면 슬퍼할 일이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쪼개졌으니까. 쪼개지지 않고 합쳤다면, 다 합쳐져 있다면 뭐 사실은 삼성 다음 정도는 계속 되어 있을 텐데, 뭐 쪼개져서 현대차 그룹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4위입니다, 현재. 현대차는 자율주행의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완성차를 만들지 못하는 AI 기업에서는 완성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현대차, 기아차가 연초에 기아 공시 지금 찾아보시면 나오잖아요. 뭐 애플카에 뭐 그런 게 협력 이게 왔었지만 고민 중에 있지만 안 하는 확률이 높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게 있죠. 애매하지만 안 할 것 같이 써 있는 공시들. 그게 왜 그랬겠어요? 애플카가 미쳤다고 현대차랑 기아차랑 왜 하겠어요? 자기네가 할 수 있으면. 못하니까 하는 거지. 구글이나 애플은 AI 기능은 발전해 있지만 자기네가 자기네 차를 못 만들기 때문에 차를 만드는 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차를 만드는 회사는
AI는 약하지만 AI 쪽을 개발을 하겠죠. 그게 미래 산업이니까. 그게 미래 사회니까. 그래서 저는 현대차 그룹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술을 빨리 따라잡을진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LG전자인데요. LG전자는 가속도를 보이고 있죠. 아까 제가 세계가 아니죠. 우리나라 최고의 부품 회사인 현대모비스 뭐 이런 표현 썼잖아요. 정말 세계적인 부품 회사인 캐나다의 마그나,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 그러면 마그나랑 같이 합작법인을 설립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자동차 전장 부품에 진출할 거야. 그거잖아요. 자동차 전자장치 부품, 전장 부품을 진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율주행 관련 부품들이에요. 그래서 현대차와 LG전자를 자율주행 관련으로 꼽았습니다. 다섯 번째. 로봇. 여기 현대차, 기아, LG전자 또 있네? 제가 얘네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기업의 청사진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차 그룹이랑 LG 그룹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써있죠? 현대차에서 어디를 인수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여러분들이 인수하기 전에도 유튜브에서 유명했었어요. 유튜버들 중에 이런 미래 산업 좋아하는 분들이 미국의 로봇 막 이렇게 치면 로봇개 막 이런 거 노란 개 로봇개 막 뛰어다니고 사족 보행하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예전에 그거 한번 나왔었는데 이 로봇개를 발로 차서 쓰러졌는데 저게 동물학대인 거 아닌가? 되게 재밌는 철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로봇개를 발로 차서 쓰러뜨리면 동물학대냐 아니냐 갖고 논쟁이 붙었었다니까요. 그게 논쟁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제 로봇 사회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법규로도 아마 제정이 될 것이고 우리 도덕성도 로봇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지? 로봇 청소기를 사서 일주일만 돌리고 처박 안 해도 되나? 미안해 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로봇개를 차서 동물학대면 로봇 청소기를 사서 일주일만 굴리고 처박아 놓으면 그 인력 낭비, 낭비죠, 낭비. 인력 낭비. 걔를 무시한 거지. 죄책감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는. 현대차는 보행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로봇 산업에 관심이 엄청 많어. LG는 대놓고 말을 합니다. 구광모 회장이. 우리는 로봇 산업에 뛰어들 거야. 뛰어들 거야. 야, 니네가 무슨 돈으로? 우리 괜찮아. 모바일 사업부야. 니네 어차피 우리 LG폰 안 샀잖아.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숨어있는 행간을 읽어라. 행간을 어떻게 읽어? 구광모 회장이 괜히 그렇게 써? 야, 니네가 안 샀잖아. 니네 삼성폰만 사잖아. 나 폰 안 할 거야. 그 대신 앞으로 우리가 밀어붙일 자동차 전장 그리고 로봇에 집중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LG전자 통합배송 로봇 시장 출사표. 스마트폰 접는 LG전자 로봇 사업의 박차.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접는 대신 그 돈과 인력으로 이쪽에 한번 열심히 해볼게. 그게 40대 기수인 구광모 회장의 꿈과 비전이란 얘기죠. CEO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업에서의 핵심 브레인, 핵심 상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그 기업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렇게 가겠다는데 뭐. 그 방향으로 가겠죠. 성공을 하든 못하든은 나중 얘기지만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로봇 산업에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 현대차랑 LG전자를 꼽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CBDC인데요. CBDC는 들어본 적이 있으면서도 애매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구찌 마크 같기도 하고 뭐 ABCD를 섞어놨나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확실히 한 번에 외우면 돼요. 난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차는 벤츠차인데 앞에 마크가 구찌 마크가 있는 차가 우리 집 지하주차장에 매번 눈에 띄어요. 너무 신기해. 난 구찌에서 차가 나왔나? 요렇게 엇갈리는 게 구찌 아닌가? 근데 그 마크가 요렇게 앞에 딱 붙어 있는데 이게 뭔 차지 봤더니 벤츠더라고요.
그 사람이 굳이 매니아라서 그 상표를 붙였나 싶기도 하고. 예전에 그런 건 한번 봤는데 현대 트럭인데 트럭 앞에 아우디 마크를 딱 붙였더라고. 어디 놀러 갔는데 그거 막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게 생각이 났네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걸 보니까 또 그 생각도 나네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게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이 주식 성공한 사람 여기 있잖아. 주식을 성공한 사람의 특징 계속 뭐 생각을 해야 돼. 딱 보면 생각나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버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선택을 잘해야 돼. 그것도 선택을 2번이나 하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의 단어의 뜻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게 앞으로 큰 사업이 될 거란 얘기예요. 왜 이게 미래 사업이죠? 현재 없으니까. 현재 중앙에서 디지털 화폐 만든 나라 손. 지금 다 보고 있잖아. 중국, 미국 다 안 보고 있어? 손 안 들고 있잖아요, 지금. 만들 계획인 나라. 1순위로 만드는 나라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관을 짓는다면 저도 코인을 해서 지금 약 35%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주변에 코인 하는 애들 막 80%씩 손해봤어. 김치 코인 사는 애들은 막 80%, 70%, 35% 손해봤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인을 하니까 코인 관련 재료들, 뉴스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많이는 아니지만 하루에 뭐 주식을 제가 10시간을 하면 코인 뉴스는 20분은 봅니다. 보는데 갑자기 급락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국의 철퇴가 꽤 컸어요. 중국에서 어떻게 뭘 못 갔어요. 야, 우리 비트코인 거래하지 마. 야, 니네 저거 화폐로 돈 받지 마. 저거 채굴하지 마. 채굴장 다 박살났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위안화의 디지털 화폐가 숨어 있는 거죠. 그냥 이거는 제 억측은 아니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서 핵심적인 철학이 뭐냐면 탈중앙화, 탈정부화예요. 그러면 탈중앙화, 탈정부화를 제일 싫어하는 단체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중앙정부겠죠. 중앙정부에서 벌써 화폐를 만들었는데 야, 중앙정부에서 만든 화폐는 이러해서 지네가 막 맘대로 찍어내고 아우 저거 안 좋은 거야. 우리 거 채굴해서 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거 듣는 입장에서 누가 제일 기분 나빠? 중앙정부가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연방은행 총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야, 비트코인 저거 뭐 좀 있으면 없어져 다. 쓸모 하나도 없어. 왜? 디지털 화폐가 곧 생길 거니까. 중국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야, 니네 비트코인 채굴까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화폐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왜 안 왔어?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 디지털 화폐를 만든 나라는 없다고요. 그럼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면 우리나라 돈도 디지털 화폐화 될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주선을 언제 탈지는 모르지만 미국이나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면 우리나라도 곧 만들려고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시범 사업으로 벌써 시작했어. 뭐라고 써있어요? 한국은행 CBDC 사업, 요 CBDC는 이제 버스 데스 초이스가 아니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이제 확실히 이해하시면 돼요. 요 CBDC 사업을 카카오가 가져갔다. 암호화폐 밀어낸 한국은행 카카오가 CBDC 실험 나선 까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가장 먼저 한 거다?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 벌써 진행하고 있고 우린 좀 늦게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야, 저거 알아나. 저 얘기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 저도 유튜브에서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한국 컴퓨터 지주회사가 있어요. 한국 컴퓨터 관련 회사들이. 그래서 한국 컴퓨터가 지분을 갖고 있는 그 그룹주들이 한 5개가 상장되어 있는데 한네트랄지 뭐 KCS랄지 뭐 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보면 아는데 하여간 그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막 돌아가면서 올라 이거 나오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CBDC 관련주는 정말 다 근데 CB 또 이거 욕 같은데 C
아, 이거 욕 같은데 CBDC. CBDC 관련주는 진짜 코딱지만한 테마주인가 봐 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걸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사업들이다. 카카오가 가져갔대잖아. 카카오가 지금 시가총액 4위예요. 4위. 그리고 삼성 SDS는 왜 관련 있는데 원래 이쪽 하고 원래 관련이 있었어. 근데 요번에는 카카오가 가져가는데 원래 가져가기 전에는 그 언론을 찾아보면 기사를 찾아보면 한국은행에서 저거 시범 저거 사업할 때 카카오가 될지 삼성 SDS가 될지 이런 기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주로 제가 포함을 시켰고요. 자, 일곱 번째는 아까 제가 메타버스의 엔터가 콘텐츠로서 아주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메타버스랑 관련이 있어서 라고만 국한질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미래산업이라는 게 6번까지는 와 진짜 이런 6번까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안 벌어질지도 모르잖아. 뭐 이런 거라면 이 7번, 8번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 성장 속도가 다른 어느 것과 비교해도 너무나 빠른. 제가 장담하는데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 볼 거 없이 우리나라만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함된 플랫폼 산업보다 더 크게 최근 10년 동안 발전한 사업은 제약바이오 산업이에요.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 두 개 말고 그런 플랫폼 사업이랄지 그 관련된 뭐 AI랄지 여러 가지들 다 합쳐도 그 두 개 말고는 큰 애들이 없어. 근데 제약바이오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약바이오는 탑10 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있는 것뿐 아니라 코스닥에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뿐 아니라 나머지 웬만한 제약바이오주 업종 중에 1조 넘는 게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2021년인데 제가 2015년에 6년 전이죠.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1조 이상 제약바이오주. 그 당시 1조 이상 제약바이오주는 코스닥에 3개, 거래소에 3개가 있습니다. 6개 합쳐봐야 10조가 안 됐었던 걸로 기억나요. 6개 합쳐봐야. 그럼 그 아래 거에 다 합쳐봐야 10조, 15조 사이였겠죠. 지금은 100조가 훨씬 넘는다고. 10년 동안 10배가 훨씬 커져서 아마 한 3, 40배 올랐을 것 같은데 그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지금 자동차 산업, 뭐 반도체 산업이 양대 축인데 자동차 산업이 10년 동안 30배가 올랐나요? 그렇지 않아요. 10년 전에도 굉장히 큰 산업이었고 그냥 점진적으로 조금 증가했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도 현대차가 있었고 기아차가 있었고 현대모비스가 있었고.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은 그 당시 없던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신규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큰 시가총액으로. 그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10조야.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이런 것들 보세요. 최근 상장된 애들이잖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얼마나 오래됐어? 상장된 지 한 3년 됐나? 10년 전에 다 없던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빠른데 길게 보면 빠른데 한 10년 정도. 근데 최근 한 2, 3년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산업보다 저는 얘네가 더 빠른 것 같아요. 2년, 1년. 왜냐면은 그야말로 빅히트 때문이에요. 빅히트라고 하면 안 돼. BTS. 그야말로 BTS 때문에. BTS가 우리나라 엔터 산업을 10배 이상 만들어놨죠. 20배 만든 것 같은데. 왜냐? BTS가 소속된 하이브 자체가 12조. 12조에 12조. 그 전에 기획 3사들 1조 왔다 갔다. 3개 합쳐봐야 3조? 다른 애들 1조 넘는 애가 없었잖아. 다 합쳐봐야 10조가 안 됐단 말이야. 근데 한 방에 10조. 또 애가 상장되니까 다른 애들이 같이 커졌어. 거기다가 저쪽은 어떻고? 영화 드라마 제작 쪽은 어떻고? 영화 드라마 제작은 예전에는 수익도 안 나고 시가총액도 막 다 500억, 1000억이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OTT. 넷플릭스 관련주, 디즈니 관련주, 어쩌고 관련주 하면서 OTT 쪽으로 해서 제작업체들이 많이 올라갔고 또 두 번째는 요즘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런 콘텐츠 기업들이 좋으니까. 그래서 엔터주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앞으로도 더욱더 빨라질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메타버스 이 콘텐츠 플러스 한류가 워낙 잘났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죠. 한류가 워낙 잘났어. 야, BTS 노래 부르기만 하면 빌보드 1등이네? 야, 영화가 너무 잘 돼. 그래서 기생충이 짜파구리를 그렇게 먹고 싶어 한다며? 뭐 이런 거예요. 한류 자체의 성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산업에서 회사가 크는데 필수 불가결 요소인 확장성. 근데 그 글로벌 시대의 장점을 다 살릴 수 있는 게 엔터다. 근데 실제로 살리고 있는 BTS 또 여러 영화들 또는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드라마들,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킹덤 이런 거 엄청났죠. 뭐 미국에는 막 킹덤에 있는 그런 양반들이 갓이랄지 뭐 그런 소품들이 뭐 많이 팔렸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번에 킹덤 아신전인가? 제가 좋아하는 전지현 배우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정도로 하면 7번째 엔터를 볼 수 있고요. 8번째 게임. 게임은 방금 전에 말했던 엔터와 비슷하게 메타버스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도 역시 그 성장성.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 리니지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요. 후배들한테. 그리고 25년 전쯤 스타크래프트라는 말 처음 들었어. 스타크래프트는 심지어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었죠. 스타크래프트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뭔데 그랬더니 엄청 재밌대. 뭐 해서 뭐 저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 뭐 워낙 바쁘게 살았고 막 주식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주식이 더 재밌던데. 저는 세상에서 주식이 제일 재밌었기 때문에 게임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잖아요. 해봐 주식 해봐. 게임이 훨씬 재밌지. 아니 주식이 훨씬 재밌지. 게임하면 뭐 돈이 나와?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제가 게임에 집중했던 게 딱 2개가 있어요. 2개. 모바일 게임에서 모두의 마블? 모두의 마블을 좀 했었죠. 왜냐면 이렇게 어디 이동하다가 다들 뭐를 하더라고. 그래. 나도 아직도 생각나네. 딱 키면 내 마블 딱 그러면서 시작해. 그래. 뭐 모두의 마블 어쩌고 하면서 주사위 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PC 게임으로는 스타크래프트도 안 하고 뭐 리니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아이언이라는 걸 왜 했는지 아직도 추억 돋네요 진짜. 어떻게 대화하다가 그렇게 막 너무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제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에 막 설명하는데 뭐 천족이 있고 마족이 있고 둘이 싸우는데 가입할 때 천족이나 마족으로 해서 뭐 궁수가 있고 뭐 마법사가 있고 넷 중에 하나 캐릭터를 해서 천족하고 마족하고 서로 죽일 수 있고 뭐 도와주고 뭐 하는데 너무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이. 그래서 가입을 했더니 자꾸 죽는 거야. 죽어 얼마 열을 받았더니 그래서 뭐 현질을 하면 안 죽나 해서 막 돈으로 뭐 물건도 사고 막 그렇게 뭐 한 달 했었는데 결국 제가 게임을 끝까지 안 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식이 훨씬 재밌기 때문이에요. 게임을 하는데 주식에 방해돼? 그만해야겠다. 게임이 더 재밌다? 아직 주식이 재미없기 때문이에요. 주식이 왜 재미없다? 돈을 못 벌기 때문이에요. 돈 벌면 절대 게임이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돈 버는 주식이 훨씬 재밌어요. 자, 게임은 돈을 쓰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닌데요? 저는 리니지에서 막 돌려갖고 뭐 검도 사고 뭐 해갖고 한 달에 500 벌었는데 야 주식으로는 하루에도 500 벌어. 씨. 자, 그래서 게임 이렇게 하고 게임 업계 메타버스 시장 전조죠. 아까 말씀드렸죠. 게임 업계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메타버스. 그리고 계속 이것도 역시 유튜브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크래프톤 상장이 게임 업계의 종목들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하이브가 상장되고 하이브 상장되고 나서 지금 SM은 완전히 뭐 움직임이 엄청 컸고 JYP, YG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크래프톤의 상장이 얘가 심지어 오늘 녹화일 기준 7월 29일인데 오늘 공모가 확정됐단 말이에요. 오늘 공모가 기준으로 따상 필요 없이 오늘 공모가 기준으로 24조래. 근데 오늘 종가가 애니소프트가 18조. 넷마블이 12조. 그럼 얘는 뭐예요? 상장되자마자 1등. 그 업종에서 상장되자마자 1등은
하이브밖에 없었다고. 이것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하이브밖에 없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될 때 셀트리온보다 저 밑에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할 게 없지.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늘 1위였으니까 뭐 반도체가 아무리 상장돼도 상관없고, 현대차가 늘 자동차 업종 1등이었으니까 현대차보다 더 높은 자동차주가 상장된 적 없고, 없어요. 바이오도 셀트리온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온 건 그 이유니까 낮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이브가 상장될 때 다 이겼죠. 기획3사는 둘째치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다 이기고 그냥 상장된 거거든요. 근데 게임주가 작지도 않은데 NC소프트 18조, 넷마블 12조, 또 그 아래에도 카카오 게임즈 요즘 막 5조, 또 그 아래 펄어비스 뭐 2, 3조, 컴투스 뭐 쫙 있잖아. 1조 이상 있잖아요. 근데 24조로 된대. 그러면 그 업종에는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봐야 돼요. 게임주는 반드시 봐야 되고, 또 이런 중국 판호 뭐 이런 내용들, 펄어비스 중국 판호 받았을 때 상한가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 그래서 게임주도 우리가 8월 달에 주목해야 될 성장 산업으로 꼽았습니다. 게임주는 크래프톤은 아직 상장 안 됐으니까 시가총액 1위는 NC소프트, 시가총액 2위는 넷마블이에요. 미래성장 산업을 이끄는 우리나라 대장주. 자, 보세요. 지금 8가지 산업에 2개씩 시가총액 큰 애들을 넣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머릿속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한 10위까지를 기억을 하고 있다면 저랑 복습을 한번 해보시죠.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잖아요. 없네. 제가 일부러 안 넣은 건 아니고 강력한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없을까요? 비메모리 반도체에 워낙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로봇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 게 큰 기사로 났잖아요. LG전자가 야 나 마그마랑 뭐 하고 나 로봇 뭐 하고 할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랑 LG전자는 그럼 왜 저렇게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반도체랑 제약바이오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은 못했지? 보세요. 우리나라 산업에 지금 빅3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시가총액이 그렇고 정부에서 3년 전부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세계산업 미래 먹거리 세계산업 오늘도 그랬는데 29일 오늘 기준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인터뷰 기사 찾아봐요. 앞으로 이 세계 산업에 또 집중할 거고 그 세계 집중 산업이 뭐냐면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현재 시가총액 3등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3등 안에 있는 애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누가 있어? 삼성, SK. 바이오 누가 있어요? 삼성, SK. 자동차 누가 있어요? 현대. LG는 애매하죠. LG 애매해요.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이 똑똑하니까 지금 LG가 반도체를 할 수도 없죠. 예전에 LG 반도체가 지금 넘어간 건데 그잖아요. 어떡할 거야 LG.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삼성이 아직 안 건들고 있는 저쪽으로 가야지 뭐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는 자동차이긴 하지만 가솔린 자동차잖아. 그러니까 미래형 자동차인 자율주행 그리고 또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로봇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없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여기 나쁜 회사가 아니고 제가 오늘 꼽은 거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안 써 있기 때문이에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써 있었다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있겠죠. 그 다음 2위는 SK 하이닉스 뭐 비슷한 논리로 보세요. 3위는 네이버, 4위가 카카오, 5위가 LG화학. LG화학은 왜 없을까요? 일단 절반 이상의 몸통이 화학주예요. 절반 정도 되는 게 배터리죠. 배터리는 그냥 여기 넣어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이라는 건 결국 자동차의 미래의 모습인 거고요. 자동차의 미래의 모습은 주행의 미래화가 자율주행이고 연료의 미래화가 바로 전기차란 말이에요. 전기차 내지는 약간 작은 포션의 수소차. 그래서 전기 수소차라고 그냥 보통 붙여서 말하기도 하고 그게 그냥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LG화학은 여기 있겠죠.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이 또 누구예요? 삼성 SDI도 여기 있겠네. 그러면 탑10 안에 얼추 다 들어가는데 딱 2개가 남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야 걔네는 미래산업 아니니? 미래산업은 맞는데 요번 달은 뺐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넣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요즘 돈도 많이 몰리고 뭐 아까 말한 뭐 우주 그 일론 머스크 이제 우주에도 갈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10년 동안 가장 빠른 성장 속도의 성장 산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빅3 산업이기도 한데 반도체가 지금 여기 안 써 있는 것처럼 제약바이오는 이미 우리가 알아요. 빅3야. 근데 지금 8월 달에 굳이 꼽을 정도로 핫한 뭐가 있을까? 또는 요즘에 막 제약바이오가 잘 움직였나?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로나 직접 수혜주인 제약바이오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마이너스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형주에서는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차트가 살아있는데 셀트리온부터 해서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이 차트가 대부분 죽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는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코로나랑 직접 수혜가 있는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냐 또는 실적이 진짜 좋은 오스테 임플란트급 또는 뭐 파마리서치 뭐 이런 급들이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한 30% 넘으면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차트도 괜찮은 이렇게 실적이 좋은 애들 또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에 수혜주니까 건강기능식품 정도 이 정도가 아닌 제약바이오주들은 지금 별로 힘을 못 씁니다. 역배열 종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면 대부분 다 해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번 8월 달에 야 한번 눈 감고 상상해봐. 주식 투자에서 정말 큰 돈 버는 건 미래의 상상이야. 인터넷이 막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인터넷 그게 뭐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미래다. 스마트폰을 처음 받아봤을 때 뭐 애플 아이폰으로 받아봤겠죠. 애플 아이폰을 딱 받았을 때 야 이게 미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코딱지만한 걸 누가 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굉장히 큰 성과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상상을 한다면 AI, 메타버스, 우주항공, 자율주행, 로봇, CBDC, 엔터, 게임 특히 요 게임하고 엔터는 기존 사업이니까 요 앞에 6개 아직 시작도 안 한 산업들 같지만 이미 우리보다 훨씬 과학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정말 진행이 많이 된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야 미국 진행됐으면 뭐해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있어 다 따라가고 있어요. 다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산업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도 미국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증거가 뭐죠?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 거의 구글의 시가총액,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탑5 안에 드는 것처럼 우리나라 탑5 안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미국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미국의 우주항공도 앞으로도 발전할 거고 AI도 발전할 거고 자율주행도 발전할 거고 로봇도 발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관심 가져야죠.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광고 하여간 결론은 유튜브 구독을 누르시란 얘기입니다. 밸런스 에셋 홍보 채용 밸런스 에셋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땡큐란 얘기죠.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때는 좀 더 길게 했던 적도 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근데 오늘은 여기가 딱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꼭 8월에 국한시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까지도 계속 우리 주변에서 언급이 되고 야 정말 저런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어라고 계속 리포트에서 신문에서 책에서 미래산업이라고 언급될 종목들을 꼽아놨으니까 한번 이 영상 보시고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종목 선정도 해보시고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숙제거리로 여러분들에게 작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 8가지 산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